서필상 국회의원 후보 정책 발표 기자회견이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합천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 후보는 농촌 출신으로 누구보다 농업을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 농업 분야 정책에 힘을 줬다. 농업기본소득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설립, 농업선도자금 확대, 농협개혁, 도시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업회의소 법제화, 농산물 가공규정 완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말하였다. 또한 남부 내륙철도, 대진 구간 노선 재고 등 다양한 정책들을 말하였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에 대한 의견, 인구 감소 문제, 합천의 맞춤 공약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질문하고 서 후보는 소신껏 답변하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바쁜 일정으로 화사하게 피어난 벚꽃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거가 열흘 남짓 사실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바지를 좀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큰 공약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진주 대전간 철도를 하나 큰 공약으로 잡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진주에서 산청 함량을 지나서 무주금산 대전까지 가는 진주 대전간 철도를 저희들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넣겠다는 공약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발빛철도 대구 광주간 이 철도 계획을 이것도 똑같이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지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9월달에 초안이 나오고 내년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이 철도 구축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진주 대전간은 저희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빨리 집권여당이 나서서 구축 계획에 넣고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공약을 1번으로 넣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1년부터 30년까지의 국가철도 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부 내륙철도 같은 경우도 2차와 3차에서 철도망 계획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되면서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되고 조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 내륙철도와 함께 거대달빛철도, 진주대전간철도가 이게 완공된다고 하면 명실공히 저희들은 합천과 거창, 함양, 산청이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와 다르게 국가기관 산업인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동수단이나 아니면 물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걸 통해서 그 다음 산업이 문화와 인적 물프라까지 같이 아우르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0년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공약을 내고 있는 첫 번째 그 관련해서는 대진철도와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대전의 박병석 의원이 5선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5선 이상이 공천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당에서도 이번에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공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금산의 김종민 의원, 무주의 안호영 의원이 같이 저랑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하고 공약으로 같이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진철도는 한 4, 50년 이 지역 주민들의 특히 산청, 함양, 거창 이쪽 지역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반드시 좀 집권여당이 나서서 이 구축 계획을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큰 공약 중에 하나 두 번째가 여기 합천, 산청, 함양 이쪽을 아우르는 선비 문화 특구 관광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은 지역의 관광이라는 게 하루 머물지 않으면 사실 지역에서 밖에 들어온 유동인분들이 지역에 머물지 않으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양의 일두 정해창 선생이 큰 거목입니다. 영남학파의 큰 거목이고 그 제자가 조식남명 선생입니다. 태계 이황과 함께 영남학파의 두 거두인데 같은 해에 태어나셨고 조식남명 선생이 또 상가에서 태어나서 산청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큰 어른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가 아시는 것처럼 내암 여기에 정인홍 선생이 합천의 큰 인물입니다. 이분들이 위민사상과 또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이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실학사상을 전파하셨고 이 후예들이 의령곽지우처럼 항일운동으로 이어졌던 큰 역사의 선비정신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우르는 가야산과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까지 아우르는 이 큰 네 개를 아우르는 세계 네 개군을 아우르는 문화특구를 선비문화특구를 만들어서 이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고민을 갖고 있고요. 특히 합천은 여기에 합천호와 한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개 특구를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좀 확정, 에코라고 하지,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확보를 하고요. 특히 합천 쪽이나 이쪽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루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합천 쪽에다가 그런 인프라를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획을 지역 균형 개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저희들이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함양, 산청, 합천 이쪽이 좀 따뜻합니다. 온대 지금 아열대 기후가 좀 변경되고 바뀌고 있어서요. 그래서 요 4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계절 전천후 스포츠센터를 좀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기는데요.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관광 인프라와 함께 지형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이나 지역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좋습니다. 단순히 스포츠센터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항로화라는 게 우리 또 큰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활치료까지 아우러서 할 수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안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축구 선수들이 비공식적으로는 다치면은 다 오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들까지도. 이런 인프라를 전문 인력들과 함께 같이 맞춘다고 하면은 뭐 인근에 충북에도 그런 군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주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만들 때는 그 지자체장들을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만들고 난 뒤에는 매년 수익이 그만큼 착출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산업이 동계전지훈련이나 사계절 전천후 스포츠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거기 오는 유동인구들 그다음에 따라오는 기반 우리 시설들을 맞춰 나온다고 하면은 지역 경제에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검도를 하고 있는데 함양에 이제 검도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이상 동계전지훈련을 하고 옵니다. 뭐 축구도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 따라오는 많은 학생들과 코치들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와서 여기서 묵고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서 전천후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 3개 공약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또 뭐 뒤에 추가로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농업 관련해서는 농업, 농친, 농촌, 농민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그쪽의 일을 계속 해왔고 또 농민들과 함께 농촌 농민의 농업의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 보도자료를 통해서 또 더 발표하겠습니다만은 농업 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당보다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흔히 농민수당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농가수당이 있고 농민수당이 있고 농업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뭐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일반 농가들한테 한 가정으로 주는 게 농가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소득은 개입별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농업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좀 더 확대된 부분들입니다. 이 땅에 농업, 농촌, 농민의 환경을 유지하고 문화를 공익적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 해서 지역 농업, 농촌, 농민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법제화하겠다는 걸 이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겠다는 거고 농업
회의소 같은 경우도 그 창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창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관이 같이 농민들이 나서서 자구책을 찾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농민들이 모여서 의견들을 모아서 그걸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저는 그 창이 김홍규 사무장인데요. 전국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잘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농업회의소를 반드시 법제화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농업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도 외국 노동자들을 모셔다가 지금은 더 힘들죠. 하우스를 지어놨고 거기에 숙식을 해결해 주면서까지 일꾼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이 힘든데 사람들을 데려다 먹여주고 재해주면서까지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좀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농업인력 지원 시스템도 저희들 법제화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농업 분야가 너무 많습니까? 마을이장, 마을 청년 지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을 청년 지킴이. 농식품부에서도 많은 시범 사업들을 했었는데요.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마을 이장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거함산업의 마을이 법정 리동이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마을은 더 많고요. 법정 리가 5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리동에 한 사람씩이 그 일을 담당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그 마을 리동에 있는 어른들, 동네의 일들, 좀 손이 갈 수 있는 일들은 좀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청년 마을 지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청년도 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청년이 그 마을 주민들을, 농촌을 관리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 있고요. 그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 관련 공약은 보도 자료를 보시면 그 추가로 더 있지만은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크게 4가지로 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또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가장 크게 또 아까 철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데 큰 역점을 뒀습니다. 네. 혹시 뭐 공약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질문해 주시면, 아니면 선거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천신문의 박일입니다.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장진영 민주당 국내의원님께서 민주당을 탈당하신다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함산업의 어떤 지역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불행하게 저희 당에서도 지금 2명이, 그 창에서도 한 분이 탈당을 하시고 합천에서도 한 분이 탈당을 하셨는데 좀 볼성사납습니다. 예전에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일찍 탈당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높이 존중을 해주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힘 빼기고 사람 빼가기다라는, 이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사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은 정치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게 지역 정치의 정말 발전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씁쓸하다. 유권 후보들이 특히 지역민들한테 나름 희망을 주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당 내에도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후보들 간에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양산하는 이런 정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당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영구제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당할 수 있는 기회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정말 또 하나 더 큰 거는 그분들에게도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치 지형이 다르거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미뤄왔던 단순히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만 그분을 지원한 게 아닙니다. 지지한 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이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의원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이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 유권자들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을 조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당을 떠나서 지역민을 배신하고 자기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이런 배신하는 정치는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국민들한테 지지를 호소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유권자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에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로 농업 정책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랑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어떤 이렇게 유권자나 보수적인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비평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렇게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업, 농촌, 농민이 사실은 저희들 보도자료에서 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처럼 사실은 국가 재난 상태로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식량 자금률 22%밖에 되지 않고요. 거기에서 쌀을 빼면 채 6%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개방돼서 사실은 외국 자본들이 계속 가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양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 한 가구당 하루 한 달에 100만 이상을 수익이 아닌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국가 예산이 512조까지 늘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근데 농업 분야에 들어간 예산이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가 인구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요. 농가 인구도 지금 240만이 농민도 240만이 무너졌습니다. 농가도 지금 100만이 저는 곧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44%입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15%입니다. 이거 고령화, 초고령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65세 이상이 45%라 44%라고 하면은 사실 농촌은 거의 양농원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여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지속 가능하게 하려고 하면은 저는 농업수당이나 기본소득을 통해서 좀 보전해주지 않으면은 농업농촌이 붕괴되면은 사회가 안전망이 좀 확보되지 않는다, 안전망이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기껏 해봐야 저희들이 뭐 농업 기본소득을 월 30만 원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200만 원 잡아도 7조 정도밖에 사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국가 예산이 4%입니다. 2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 분야에. 근데 저희들이 계속 농민단체나 농업 분야에 계신 데서 요구했던 게 최소 10%는 예전에 대통령으로 나오셨던 분들도 10%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셨었습니다. 저는 10% 이상을 농업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때만이 이 나라 농업 농촌을 정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이 가장 취약하고 국회에서도 제일 주다 돌리다가 받을 사람 없으면 농해수위원장을 그냥 던져줍니다. 솔직히. 이렇게 국회에서도 홀대받는 게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좀 이번에 혹시 포퓰리즘이자 하더라도 수치로 봐도 여기는 기본소득이, 재난기본소득이 진작에 들어갔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국가재난소득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준한다면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늘리는 것도 특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국방 예산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20조 원이 넘는데요. 국가가 남북 교류가 좀 이렇게 확보된다고 하면은 평화가 좀 확보된다고 하면은 국방 예산이 얼마든지 환경, 문화, 농업 분야도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통일이라는 것이 이 통일까지 안 가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나라가 사는 길까지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지고 농촌 농민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미미하다.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0조밖에 안 됩니까? 50조 가까이 되는 거죠. 512조. 전체 예산 512조. 국방 예산은 50조 가까이 되는 거죠. 50조요. 20조가 이제 농업 예산이 20조고. 20조. 예, 저 수정하겠습니다. 예. 2배 정도 됩니다. 국방 예산이. 예,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네. 예, 대한신문의 대표 정광입니다. 뭐 다른 정책은 충분히 아까 설명하신 대로 또 보도자료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뭐 교통, 뭐 스포츠, 인프라, 또 농업 뭐 이런 좋은 정책들은 건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이런 학생력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인구 네. 사람이 태어나야 뭐 이렇게 사람이 몰려야 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뭐 다른 건 놔두고 참 이거는 뭐 어떤 답은 없을 겁니다. 답은 없는데 최근에 나온 국민배당금당 네. 그 경영시 33가지
그 정책의 봉전에 그한 읽어봤어요. 내가 쭉 옛날부터도 그냥 막 그런 건 잘 했는데 그 공약 중에 하나 아까 뭐 공문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중에도 그 말이 나왔어요. 그분이 그 양반의 어떤 33가지 정책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다 키를 맞추고 있느냐 인구 증가. 네네. 그럼 뭐 쉽게 말하면 허황된 소리 같지만 결혼하면은 뭐 결혼 자금 뭐 1인가 1억 2억씩 주부리고 주택 구입비 무이자 해가지고 또 매덕 주고 어떤 먹고 사는 거와 어떤 우리가 죽음만 해결이 된다면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된다면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도 놓고 안전하게 되는데 막 답은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인구 문제에 대해서 좀 성모님의 어떤 다른 저도- 색다른 인구가 있는지 예. 그거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인구 출산율이 1% 이하로 0.98인가 떨어져서 OECD 국가 중 최하위죠 우리가 인구 출생률이. 국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로 가는 거는 뭐 막기는 힘듭니다. 특히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힘들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장들도 계속 이제 인구 증가를 어떻게든 뭐 인구를 그 감소를 막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안 매달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팍팍 줘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예산이라는 게 부족한 그거 있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저는 첫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뭐냐 하면요. 제가 제일 많이 즐겨 쓰는 말인데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맨날 얘기를 합니다. 인구 감소를 얘기하면서 위기론을 얘기하고 지방 소멸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개인의 안정적인 삶이 확보되고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국가가 유지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의 안전 쪽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책은 인구 줄어드는 걸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잘 살 수 있게 해줘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계속 인구를 더 늘린다고 막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여기 살고 있는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서 다 함양이고 산청이고 거창을 다 떠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 배려를 해달라라는 게 제가 하겠다 이쪽이고요.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선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줄어드는 거는 늘리는 거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저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론 중에 하나가 인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늘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늘리게 그게 좋죠. 근데 이게 인구가 안 늘는 이유를 따져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갑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니까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돈도 없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 기르기 힘들고 노후까지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주택, 취업, 뭐 청년실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고의 이걸 해법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정부라고 하면은 저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학교 교육을 아무리 바꾸고 제도를 아무리 바꾼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결국 가려고 하는 데는 대학입니다.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문을 아무리 넓혀놔서 대학에 다 집어넣더라도 대학 졸업하면 결국 가려고 하는 데가 취업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취업문이 좁습니다. 아무리 넓혀놓는다고 한들 고등학교 대학에서 대학 입시제도를 아무리 바꾼다고 한들 취업문이 딱 정해져 있는데 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취업문이라는 게 직장입니다. 직업이고 이게 직업의 기천이 너무 원론적인 거지만 안정된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상관없이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를 좀 다양한 일자리 기천 없이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내 직장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만 만들어주면은 굳이 좋은 데 갈 필요 없고 좋은 공부 받을 필요가 없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최고의 핵심은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혼도 하지 못할 거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아이를 그 직장에 넣기 위해서 사교육 시키고 대학 좋은 데 넣어서 결국 가서 비정규직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핵심은 일자리를 귀천 없이 좀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좀 임금 격차도 좀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외에는 아무리 돈을 갖다가 뭐 준다고 한들 해결하기 힘들고 원래 근본적인
좀 기본 입장은 직장 일자리를 좀 그렇게 양극화 좀 없이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도록 해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일단 뭐 3대 공약 지금 이제 굵직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농업 농촌 전략 이제 말씀 주시는데 오늘 또 합천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합천에 맞춤 공약이 있으면 좀 말씀드립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중화 사업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죠. 권 의원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합천에서 주민들이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예산을 좀 해서 시급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중화 사업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합천 같은 경우는 군수님께서 좀 전에 군수님을 뵙고 왔습니다. 요즘 한강 저쪽에 어디 저 밑에 쪽을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운 합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뭐 그건 군수님하고도 뒤에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금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정말 지역을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정치와 또 여당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금 주민들과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 같은 경우는 정치가 특히 국회의원이 나서서 조정해 준다고 하면 저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다음 정부가 함께 아우러서 진짜 지역에서 바라는 개발까지도 저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합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을 충분히 돕겠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합천호와 여기 합천이 수려한 합천 아닙니까? 그야말로 물수인데 그래서 저번에 그 관광 인프라 에코투어리즘을 만들면서 합천이 좀 머무를 수 있는 여기 물이 좋지 않습니까? 합천호가 있고 한강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있으면 머무를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 한번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합천군에서도 지금 합천호를 어떻게든 이 자원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거는 정부 예산입니다. 그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집권 여당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기자님들 계시는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데가 저는 합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내륙철도 이거 이명박 박근혜 때요. 노선을 이쪽으로 끊었지만 10년 동안 민자 유치로 정해져 있고 정부 정책 사업으로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김경수 지사 딱 도지사 되면서요. 조기 착공 딱 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주대전간을 공약을 예전에 걸었었기 때문에 이쪽 노선에서는 불만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쪽 노선을 확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집권 여당이 도지사를 하니까 조기 착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는 합천 국민들이 잘한 거는 잘한다. 역사까지 고민이 나올 정도면 10년 만에 그 다음에 조기 착공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에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데는 합천 국민들이다. 그래서 이후에 합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 이걸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과 예산을 가지고 합천에 할 수 있겠다. 순천 쪽에 예전에 모 정당 후보 하나가 예산 한 폭탄 한번 맞아 보시겠습니까?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역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올라가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이 지역을 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서부터 벌써 후보 하나 바꾼 것만 가지고 국회의원 하나 바꾼 것만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힘으로 지역 경제, 지역 정책들, 개발들, 또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저는 강한 여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합천에 또 계시는 유권자분들이 그런 선택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정말 그 힘 받아서 저는 청와대 가서도 국회에 가서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지지와 투표에서 지지가 투표로 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산에